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그동안 돈 많은 사람 많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집값도 싼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오른다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 오른다는 집값이 결국 다 대출로 채운 거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걸 실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대출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그 규제의 빈틈을 타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땡겨서 썼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내용을 보면 가계부채의 거시 건전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관리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병사태 이전부터 빚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역병사태 때문에 그 규모는 더 커졌어요. 빚이 너무 많으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총수요 창출이 제약이 되고 또 자산 가격이 조정될 때 거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대출, 예정된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증가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죠. 지금 우리나라 빚더미에 올라와 있어요. 나라빚도 1000조 가까이 되고 가계빚도 1700조가 넘었죠. 가계빚 같은 경우 GDP 대비해서 100% 수준이고 빚의 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또 그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GDP 대비 100%라고 했는데 선진국 평균이 75%죠. 빚 증가 속도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에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빚이 늘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1년짜리 단기부채 비중이 23% 가까이 되는데 이 얘기는 만기 됐을 때 연장 안 해주면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가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대비해서도 금융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요. 미국은 17% 수준인데 우리나라 47%가 넘죠? 이건 다시 말해서 비금융성 자산, 부동산 처분하지 않으면 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주담대 비중이 44%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랑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죠. 전세금, 개인한테 빌린 빚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주담대 비중이 60%가 넘어가요.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죠. 역병사태 때문에만 늘어난 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대출의 한계 상황에 와 있었어요. 19년도에 주담대 규제에 좀 들어가면서 가계빚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1500조입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700조,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역병사태 이전에 이미 2600조 GDP 대비해서 130%가 넘어가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전세보증금이나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 전세보증금 이거 못 돌려주면 부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영업자 개인이죠. 이런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역병사태 때문에 더 빚을 지게 됐죠. 가계대출 1700조, 전세보증금 700조,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2700~800조 되는데 이거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역병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예해주고 있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금리 오르면 난리 나는 거죠. 또 자산가격 거품 빠지면 난리 나는 거죠. 전세보증금 못 올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 망하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 빚이 850조냐 2000조냐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생각하는데 국가 채무는 확정된 부채가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GDP 대비해서 44%에 이릅니다.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된 빚만 빚이 아니죠. 갚아야 될 빚은 어마어마합니다. 2,000조에 달하죠. 공무원 군인 연금에 1,000조를 더 줘야 되고, 이거는 역병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존재하는 부채예요. 공무원들 연금 많이 받아서 좋다고 하지만 내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 가기 때문에 이 빵꾸 나는 걸 국가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빚도 다 나라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가 넘죠. 18년도 기준에서 20.5%였고 지금 23%가 넘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MB 시절에 해외 원전 투자한다고 막 석유공사 했는데 41년 만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채 규모가 18조 6천억, 연간 이자가 4천억이죠. 이거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가 채무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인 40% 수준이지만 공기업 부채가 24%가 더 있고 연금 부채가 50% 가까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얘기하지만 빚이 산더미인 건 감출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재정 결국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세금을 부담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16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결혼도 안 합니다. 애도 안 낳아요. 이러다 보니까 IMF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가계부채 문제 2017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거 관리하라고 지적을 했고 꾸준히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대출의 취약성이 커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 신용등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유는 역병 사태에도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재정적자가 확대되겠지만 2023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존 등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문제가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를 했지만 역병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등급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려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 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등급이 조정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빚진 사람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빚의 무게를 생각도 안 하고 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기면서 투자에 나섰습니다. 집값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세금 무서워서 법인들은 막 팔아 제끼는데 개인이 다 이거 매수했죠. 비싸게 던지는 매물을 속속 소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는 돈 없는 돈 빚내서 샀습니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죠. 2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으면 전세 놓고 뭐 해서 시세 차익 볼 수 있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고 이 얘기를 듣고 투자하러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은 것보다 더 비싸게 피 주고 사줄 사람이 있다고 믿고 뛰어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장 안 팔리더라도 전세를 통해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 길이 막혔죠.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전세금으로 메꿔서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주식이 화랑이고 코인이 화랑이라고 하니까 B2가 역대급으로 이루어졌죠. B2 23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돈 못 번다고 다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자기 돈이 아닌 땡빚 내서 들어갔어요.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60% 이상이 2030이죠. 그것도 빚을 내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소득과 부채를 통해서 창출이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유동성이 부채를 통해서 창출이 됐습니다. 즉 빚으로 집값을 띄운 거죠. 계속 빚내게 해서 이 상황을 유지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잠그는 조치가 실행이 됩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게 된 거죠. 가계대출 조이는 조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은행이 가계대출 더 해주려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를 하고 또 보험률도 달라지죠.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도입이 됩니다. 은행이 가계에 더 대출을 못 해주게 잠그는 거죠. 또 빚 갚을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차주 단위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죠. 이거 원래 당연한 겁니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빚내주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그동안 자산 가격만 보고 빚내준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빚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빚 갚을 능력이 되는 수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1단계로 전 규제 지역의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시행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즉 서울에 주담대 대출 받으면 다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1억 초과에 대해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돼요. 1년 후에는 총 대출액이 2억이 넘어가면 다 차주별 DSR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1억 초과분에 대해서 전부 다 DSR이 적용이 돼요. 금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가계대출 중에 77%가 해당이 됩니다. 또 그동안 주담대 풍선 효과로 아파트를 뜬다, 오피스텔 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이들 팔아 제꼈는데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LTV 한도 규제가 확대가 돼요. LTV 70% 적용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는 LTV의 40%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대출 축소라고 볼 수 있죠.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6억대 집을 살 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줄어들어요. 그동안 자기 자본에 주담대에 신용대출 연끌해서 집 사거나 아니면 여기에 전세금까지 받아가지고 집 샀는데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갭투자 같은 경우에 당장 청약시장에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니까 못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조이고 있는데 빵꾸난 금액만큼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고금리를 쓰면서 버텨야 됩니다. 근데 전세 호락호락하지 않죠. 전세값 지금 하락 전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난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또 띄웠었는데 전세난이 사라졌죠. 이사철 오면 다시 전세시장 들썩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봄 이사철 된 지 오랜데 조용합니다. 거래는 줄고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전세금 사금융과 같죠? 개인이 개인한테 빌려 쓰는 건데 여기서 더 땡기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못 땡기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14%가 넘어가죠. 작년에 신용대출 절반 이상이 14%가 넘는 고금리였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기준금리 전혀 올리지 않고 있는데 14%로 빌려 쓰고 있는 돈이 20조에 달합니다. 이런데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시가 폭등해도 양도세 무서워서 매물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버티려면 일단 6월에 보유세 내야 되고 전세금으로 못 땡기고 대출금 축소돼가지고 또 갚아야 되는 돈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고금리로 메꿔야 됩니다. 버틴다는데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대출이 안 되면 집을 못 사는 게 현실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사줄 사람 많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신고가 경신 얘기했지만 결국 15억에 수렴되고 있어요. 거래 절벽에 이르렀죠. 주담대가 가능하도록 15억 근처면 다 15억 아래로 조정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척척 사줘야 되는데 대출 안 해주면 못 사는 게 현실이라서 고가의 아파트들도 콧대를 꺾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산 것보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대출 받았던 것보다 더 대출을 안 해주죠. 연봉 마통 각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7억 담보 대출을 받을 때 현재는 2억 8천 대출 받을 수 있으면 7월부터는 2억 3천, 그 후에는 1억 7천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깎입니다. 땡빚 내서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 땡빚마저 내가 냈던 것보다 더 조금밖에 못 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시중에 돈 많은 사람 많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뭐 돈 번 사람 많다. 아파트로 돈 번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코인으로 돈 번 사람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이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현한 사람들만 돈 번 거죠. 아닌 사람들 대부분이 손실을 봤어요. 주식시장 3명 중 2명이 손실을 봤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식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개인의 유동성으로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외인이나 기관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유동성이 많다지만 주식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집 사줄 사람 집에 돈이 묶여 있어요. 영끌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었죠. 집 있는 사람이 팔고 다시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팔 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 전세라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세금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동성 종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